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오늘 하루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보고서를 어제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출 물가가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주력인 D램 반도체 수출 가격은 7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들에게 5,700억 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대로 대형 가맹점들의 비용 부담은 늘었습니다. 이상희 씨가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논의를 벌여왔습니다. 당초 어제 논의를 끝내기로 했던 탄력근로제 논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연장됐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왜 논의가 오늘까지로 미뤄진 건가요? 네, 어제 오후 시작한 탄력근로제 논의는 날을 넘기고 오늘 새벽까지 진행됐지만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는데요. 이에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논의 기한을 하루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의 필요성과 건강권 침해 방안의 세부 사항과 관련해 이에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해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그동안의 논의 경과와 오늘까지 논의된 결과를 종합해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기자,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계속 마라톤 협상을 벌이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오늘 합의가 가능할까요? 네, 이철수 위원장이 합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합의 루트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고위급 협의 진행부터 차질이 생겼는데요. 오전 중에 논의를 진행해 오후 5시쯤에는 결과를 낸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지만 이에 당사자 간의 일정 조율에 차질을 빚으면서 오후 늦게나 돼서야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절충안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탄력 근로제 확대 논의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경사 논의가 논의하고 이 탄력 근로제 잠깐 그 뜻을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일이 많은 주의 노동 시간을 늘리는 대신에 다른 주의 노동 시간을 줄여서 평균치를 이제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 그렇습니다, 맞죠? 이제. 네, 이게 12월부터 지금 석 달 동안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작년 7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대기업을 필두로 해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실시를 좀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경제에 좀 도입이 빠른 것 같다.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 해법 중에 하나로 탄력 근로제를 도입을 하자. 그래서 일단은 여름이나 겨울 많이 일거가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덜 해서 평균 주 52시간을 마치자는 논의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11월 청와대하고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운을 떼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는 이제 법으로는 2주, 그다음에 노사가 협의할 경우에 3개월로 돼 있는데 이걸 6개월까지 한번 늘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운을 뗐고 이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경사노위에서 이 아젠다를 두고 이제 무려 지금까지 어제까지 8차, 8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앞서 리포트를 보셨지만은 지금 쉽게 이 타협이, 그러니까 즉 최대 6개월까지 늘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협의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최장 3개월입니다. 그래서 경영계는 이 단위기간을 1년으로 대폭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노동계는 여기에 계속해서 이제 반대를 해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제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왜 우리가 주 52시간을 했느냐. 네. 그동안에 너무 많이 노동을 해서 저녁이 없는 삶이 나왔고 근로자의 삶 이런 것 때문에 주 52시간으로 온 건데 이거를 불과 실시한 지 얼마도 안 돼서 이렇게 단위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6개월로 확대를 하면은 더 밀리면 나중에 경제가 어렵다면 1년 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강력 반발했던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사측과 이쪽에서는 지금 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을 안 바꾸더라도 이 경사노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6개월로는 어떤 합의를 통해서 좀 이루어보자. 왜냐면 법으로 가면 힘드니까요.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그렇게 논의가 되고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조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글쎄요, 좀 막판까지 굉장히 좀 쉽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노동계의 입장과는 다르게 사실 이 단위 기간 확대를 놓고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가 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제 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노동계 측에서도 일부는 이제 주 52시간이 되면서 임금이 많이 깎이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또 네. 본의 아니게 뭐 버스 운전기사분이라든가 더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상황들에 이제 몰리게 되는 노동자들이 있으면서 이 노동자분들도 주 52시간은 공감을 하지만 좀 보완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의견이 나왔고 이게 이제 작년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에서도 운을 뗀 것이고요. 네. 이제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에서 한 발씩만 양보하면 될 문제 같은데 이런 합의를 위해서 경사노위가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면 경사노위에서 합의는 이루어지기는 지금 쉬워 보이지는 않은데요. 현재로서는 조금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 쟁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오남용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요건 부분이죠. 언제 이 단위 기간을 6개월 탄력 근무제를 발동할 것인가. 근데 실은 이 부분은 경사노위에서도 큰 틀에서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일감이 몰릴 때라든가 특정적으로 이제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다음부터가 약간 이제 노사가 잘 합의가 안 되는 것이 일단 6개월로 만에 하나 이 탄력 근무제를 늘렸다. 네. 그럼 그 다음에 건강권을 침해하는 부분,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는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이제 또 하나가 임금 보존 문제인데요. 네. 이제 노동계 측에서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그동안도 일 많이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안 줬는데 그래서 주 52시간을 타이트하게 지키기로 했는데 여기에 법도 아니라 타협으로 이걸 6개월로 늘리게 되면 일은 일대로 시키고 임금은 못 줄 거 아니냐,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명문화한 규정으로 해달라. 근데 사측은 또 그렇게 하면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부수 조항이 되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즉 임금 보전 문제와 건강권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글쎄요, 노사 양측이 지금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후문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오늘까지 일단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앞으로 탄력 근로제 확대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반발이 큰 상황이라서 합의안이 오늘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노동계 측에서는 일단 민노총은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노총이 어쨌든 전권을 가지고 이번에 뭐 타협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소수 의견으로는 어찌됐건 오늘 오후에 이제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현재 뭐 취재를 하고 있는 취재 기자들과 후문을 들어보면 이게 사회적인 대타협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국회로 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 탄력근무제 6개월이 필수적이라면. 근데 국회로 가면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법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입법안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제 한국당 같은 야당은 최장 1년으로 이 늘리자는 법안들이 나와 있고요. 여당은 또 다른 얘기. 그러니까 여야가 우리가 아주 지겹도록 봤던 그 논쟁을 국회에서 가다 보면 어느 것 하나 통과가 안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와중에서 지금 뭐 경기는 다운 곡선을 그리고 뭐 더 일하고 싶은 노동자들도 있고 근로자들도 있는데 이 이제 탄력근무제 자체가 붕 떠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사회적인 대타협이라는 게 뭐 계속 회의를 8번 시키나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된다면은 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는 거에 이제 큰 의미가 없지 않는다.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떠안는 그런 부담들 여기까지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안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기구가 지금 경사노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경사노위에 대한 회의론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법을 바꾸게 될 경우에는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근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바뀌는 부분들,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이것들을 대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타협안을 낸다.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뭐 초반에 뭐 성공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것들에 있어서는 타협이 일단 쉽지가 않고요. 또 전문가들이 내놓는 의견과 현실의 의견에도 괴리가 있고 또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이제 경사노위의 탄력근무제 6개월까지 하는 이 사회적 대타협이 단순히 탄력근무제 문제가 아니라 그간 추진해왔던
사회적인 대타협에 대한 회의론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 탄력 근로제 확대와 관련해서 이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사안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수입차 고율 관세 근거가 되는 무역 확장법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대한상입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금 전 오전 11시부터 자동차 업계 등과 함께 민간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종료 시간을 넘겨서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회의를 주재한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 보고서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미국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면서 한국이 232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네, 정부뿐만 아니라 재계도 어떻게 대응을 할지 궁금한데요. 네, 산업부는 관련 업계도 공동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재계도 미 상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고 한국을 관세부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윤 기자, 과거 철강 산업에 관세를 부과한 전례를 감안할 때 관련 보고서 공개까지 한 달 넘게 걸렸잖아요. 이 자동차 관세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무부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뒤 앞으로 90일 안에, 그러니까 5월 중순까지 수입차에 실제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자동차 업계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이런 미국의 수입차 고율 관세 위협 속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SUV와 친환경차 덕분에 수출이 꾸준히 늘고 신차 효과로 생산도 증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새해 첫 달 자동차 수출이 두 자릿수 넘게 늘었다고요? 네, 산업부는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1년 전보다 12.6% 늘어난 21만 3,600대라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산타페, 소울 부스터, 코나 등 SUV와 니로, 아이오닉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북미, 유럽에서 판매가 늘어난 덕분입니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10월 32%, 11월 1.6%, 12월 22% 늘어나면서 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네,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와 생산도 늘었죠? 네, 내수는 13만 6천 대로 1년 전보다 1.5% 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SUV가 인기를 끌고 정부가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한 효과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BMW, 화재 등으로 수입차 판매는 15% 가깝게 줄었지만 국산차 판매가 4.7% 늘었습니다. 생산은 현대 펠리세이드 등 신차 출시와 설 연휴를 대비한 조기 생산으로 1년 전보다 9.8% 증가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김 기자, 이렇게 자동차 산업 회복세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자동차 업계는 업황이 연말까지 계속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등이 오는 2분기와 3분기에도 신차를 출시할 예정이라 신차 효과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차 중에는 SUV가 포함돼 있어 수출과 내수 판매가 늘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고율 관세와 미중 무역 분쟁 등 변수가 있어 회복세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그나마 선방했지만 그동안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 되었던 반도체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7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지면서 수출 조건이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전체 수출 물가도 석 달째 하락세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합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반도체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메모리 반도체 D램 수출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5%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인데요. D램 가격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째 내림세 입니다. 또 플래시 메모리 가격도 한 달 전보다 5% 넘게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세는 중국의 스마트폰 산업이 부진한 데다 글로벌 IT 회사들이 재고 조정에 들어가는 등 수요 감소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반도체가 우리 수출,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 비중이 21%에 달하고 반도체가 들어가는 전기, 전자기기가 수출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나 됩니다. 따라서 반도체 부진은 곧 전체 수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달 수출 물가 지수는 82.95로 1년 전보다 1.4% 떨어졌습니다. 석 달 연속 하락세고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전기, 전자기기와 제1차 금속 제품 등의 이 가격 하락과 원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중 고위급 경제 무역 협상이 모레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됩니다. 중국 측에선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데, 지난주 베이징 고위급 협상에서 무역 균형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 주요 현안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해왔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 키움증권 등 3개 회사가 손잡고 제3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합니다. 3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예비 인가 신청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라 연 매출액이 500억 원을 넘지 않는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약 8천억 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카드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어떻게 줄어드는 건가요? 네, 정부는 지난해 11월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내놨는데요. 우대 수수료 적용에 해당하는 구간을 기존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지난 1월 기준 262만여 개로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합니다. 우대 수수료 구간 확대로 줄어드는 카드 수수료 부담은 연간 5,700억 원에 이르는데요. 특히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 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높이면서 실질 수수료 부담은 더 크게 줄어듭니다. 네, 일반 가맹점들도 수수료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나요? 네, 연매출이 30억 원을 넘는 일반 가맹점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면서 수수료 부담이 연간 2,100억 원가량 줄게 되는데요. 연매출 30억 원에서 100억 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그리고 100억 원에서 500억 원 구간은 평균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에서 500억 원 구간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1.97%에서 2.04% 수준으로 산정됐습니다. 네, 이에 반해 대형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율은 오를 전망이죠. 네,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8개 카드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통신사와 백화점, 홈쇼핑 등 일부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 방침을 전했습니다. 연매출 500억 원이 넘는 가맹점은 2만 3천 곳에 달하는데요. 카드사들은 이들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현행 1.8%에서 2.2%였던 것을 2.1%에서 2.3% 수준으로 올리기로 내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PC를 통해서만 갖고 있는 신용카드 정보들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카드 포인트 이용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신용카드 관련해서 이 정보를 휴대전화로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일부터 휴대전화로 신용카드 정보와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로 본인의 카드사별 카드 보유 내역과 이용 한도, 결제 예정 금액,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BC와 KB국민, 롯데, 삼성 등 15개 회사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이번 서비스를 PC 버전으로 시작했습니다. PC 서비스의 경우 지난 2달간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약 2,000건을 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 기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먼저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한 후에 등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하면 되는데요. 이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공인인증서나 지문인증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비스 참여 카드사가 더 확대되는 등 서비스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 제주, 전북 산업은행과 K뱅크, 카카오뱅크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현재 카드 조회 서비스와 함께 받아볼 수 있는 계좌 조회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계좌 조회 서비스 참여 기간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까지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3분기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 조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교보생명에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중재 신청에 나섭니다. 약속한 기한 내에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금융권에 따르면 사모펀드 SC 프라이빗 에퀴티와 IMMPE 등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 FI들은 이달 안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약속한 기한 내에 기업 공개, 즉 주식시장 상장을 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매각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들이 지분을 사들였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교보생명에 2015년까지 상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신 회장은 상장을 미루다 지난해 12월에 와서야 상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그래도 늦게라도 교보생명이 상장을 진행한다면 재무적 투자자들도 자금 회수를 할 수 있게 될 텐데 왜 중재 신청을 한 겁니까? 새로운 국제회계 기준 도입과 보험업 성장성 둔화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상장에도 원금 이상의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는 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재 신청을 한 투자자들도 풋옵션 관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실제 해당 투자자들은 지난해 10월 풋옵션 행사 의사를 교보생명 측에 통보했고 적정 가치를 협상하는 과정이 원활치 않아 중재 신청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차질 없이 IPO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풋옵션 현상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압박카드로 보여진다며 중재에 들어간다 해도 협상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청와대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얄나의안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 초청으로 26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모하메드 왕세제는 이번이 5번째 방한으로 양국 정상은 신산업과 국방협력 등을 논의하고 이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경제 간담회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생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 제조업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등 환경이 바뀌고 있다며 우리도 제조업이 재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눈 때문에 항공편 운항이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선 항공편 20대가 재빙 작업 등으로 예정보다 늦게 이륙했고 김포공항에선 기상 악화 등으로 항공편 6대가 결항되고 18편이 지연됐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눈과 비는 오후 6시쯤 모두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계속해서 하락 기조를 보이다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0.02% 오름세, 0.01% 내림세 2210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0.32% 오른세 74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차와 기아차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와 기대차 각각 0.4%, 1.26% 내리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주사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M&A 나선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0.63% 오름세 15,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역시 현재 0.7% 오름세입니다.
키움증권, 하나은행과 손을 잡고 제3인터넷은행에 출사표를 던졌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 현재 6%가량 오르면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을 언급한 이후에 이 금강산의 골프 리조트를 보유한 아난티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